아저씨, 제 동생 좀 묻어주세요. 새벽 3시 차가운 국도에서 얇은 옷만 걸친 채 10살 아이가 죽어가는 동생을 안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아내와 딸을 뺑소니로 잃은 서태규 회장은 그날도 사고 현장을 찾았다가 이 아이들을 발견했죠. 500억 재벌이 구한 맨발의 남매. 태규는 이들을 지키기로 결심했지만 법은 아이들 편이 아니었습니다. 절망과 싸우던 태규는 어느 날 소름 끼치는 단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만남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세 사람 앞에 펼쳐질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대한건설 회장실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습니다. 45세의 태규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이 화려한 공간에는 성공한 기업가의 권위는 있었지만 따뜻한 온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이 그날입니다. 일정은 모두 비워두었습니다. 태규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무거운 한숨이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죠. 말없이 일어선 그는 옷걸이에 걸린 검은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김 비서는 15년을 함께 일했지만 이날만큼은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태규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소와 달리 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죠. 차 안에는 희미한 클래식 음악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하얀 국화 꽃다발이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매년 이맘때면 그는 하루 종일 정상적인 일과가 불가능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혼자 운전대를 잡고 도망치듯 집 밖을 나왔고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이 되면 그는 결국 늘 같은 길로 향했습니다. 7년 전 아내 수정과 딸 가빈이 세상을 떠난 그 뺑소니 사고 현장으로 말이죠. 같은 시각 도시 외곽의 허름한 햇살 보육원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방 한 구석에서 10살 윤우가 3살 동생 나진의 입가에 묻은 밥풀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있었죠. 나진아, 이제 다 먹었지? 착하네, 우리 나진이. 나진은 오빠의 품에 폭 안겨 있었습니다. 윤우가 잠시만 보이지 않아도 불안해하며 울음을 터뜨리곤 했죠. 윤우는 그런 동생이 안쓰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부모 없는 이곳에서 서로가 서로의 전부였으니까요. 사실 윤우는 며칠 전 원장실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윤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윤우야, 나진이 입양이 거의 확정됐다. 좋은 집이야. 부잣집이고. 윤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요? 저도 같이 가는 거죠? 너는 못 가. 나이가 많아서 안 데려간대. 동생이라도 좋은 곳으로 가는 거니 좋게 좋게 생각해. 원장의 말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 입양 가정은 햇살 보육원에 거액의 후원금을 약속했고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원장에게는 그것이 동아줄이었죠. 윤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나진을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나진을 무릎에 앉히고 속삭였죠. 나진아,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는 좋은 곳으로 갈 거야. 오빠가 항상 응원할게. 하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윤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진은 입양이 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오빠와 헤어진다는 사실을 감지했습니다. 그날부터 밥을 거부하기 시작했죠. 밤마다 오빠 가지 마. 라고 울부짖으며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급기야 고열이 오르고 구토를 하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윤우는 나진의 이마를 만져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죠. 허겁지겁 원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원장님, 나진이가 너무 아파요. 열이 펄펄 끓어요. 병원 좀 보내주세요. 원장은 서류를 보던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감기야. 약 먹이고 재워. 원장님, 진짜 위험해 보여요. 제발요. 입양 앞두고 병원 기록 남으면 취소된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 원장의 고함에 윤우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진의 상태는 악화되었죠. 의식이 흐릿해지고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다른 직원이 앰뷸런스를 부르려 했지만 원장은 후원금이 날아간다며 막았습니다. 윤우는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나진이 죽을 거라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윤우는 결심했죠. 축 늘어진 나진을 자신의 얇은 겉옷으로 꽁꽁 감쌌습니다. 3살 아이지만 10살 윤우에게는 버거운 무게였어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등에 업었습니다. 나진아, 조금만 참아. 오빠가 꼭 살려줄게.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보육원 뒷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으로 두 아이는 사라졌죠. 늦가을의 국도는 차갑고 적막했습니다. 윤우는 나진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하려고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얇은 옷만 간신히 걸친 채 맨발로 아스팔트를 달렸죠. 발바닥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길을 조금만 더 라고 되뇌며 걸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윤우의 체력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죠. 국도 가드레일 옆에 주저앉아 나진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나진은 이미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시각 태규는 7년 전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매년 이 시간, 이 장소를 찾아왔죠. 가드레일 앞에 국화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 그날의 타이어 마찰음과 비명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소리에 섞여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죠. 태규는 처음엔 환청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가로등 불빛 아래 무언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태규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거의 벌거벗은 아이가 또 다른 작은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죠. 윤우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진은 축 늘어진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윤우는 흐릿한 눈으로 태규를 올려다봤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죠. 아저씨, 제 동생이 죽었어요. 동생 좀 땅에 묻어주세요. 그 순간 태규의 눈앞에 7년 전 피투성이가 되어 숨져가던 딸 가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똑같이 3살이었던 가빈이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다리가 휘청거렸죠. 하지만 태규는 정신을 차리고 나진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맥박이 느껴졌어요. 아니야, 살아있어. 숨쉬고 있어. 태규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윤우에게 덮어주고 두 아이를 번쩍 안아 차에 태웠습니다. 아저씨가 반드시 살릴 거야. 걱정하지 마. 119에 신고했지만 한시가 급했습니다. 태규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칠흑 같은 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했죠. 뒷좌석에서 윤우는 나진의 차가운 손을 꼭 잡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밤의 만남이 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 줄은요.
야간 응급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천장에 매달린 응급등의 빨간 불빛이 쉴 새 없이 번쩍거렸죠. 간호사들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생체 신호 모니터의 날카로운 삐삐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 모든 소리와 냄새, 빛들이 뒤섞여 정신을 쏙 빼놓는 혼란스러운 공간이었어요. 의료진이 나진을 이동식 침대에 실었습니다. 작은 몸이 하얀 시트 위에서 더욱 작아 보였죠. 의사가 나진의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청진기로 가슴 소리를 들으며 빠르게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심각한 탈진의 영양 결핍입니다.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쇼크까지 왔어요. 서둘러. 의사의 외침에 간호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액 봉투를 준비하고 산소 마스크를 가져오며 분주하게 뛰어다녔죠. 나진의 작은 손에 주사바늘이 꽂히고 투명한 관을 통해 약물이 주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과 함께 나진이 처치실 안으로 사라졌고 육중한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태규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차가움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죠. 7년 전 바로 이 병원에서 피투성이가 된 아내 수정과 딸 가빈이 저 문 너머로 실려 들어갔던 그날의 기억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 그때와 똑같은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복도에 줄지어 놓인 플라스틱 의자들, 형광등 불빛 아래 복도도 그때처럼 차갑고 스산했죠. 태규의 귓가에 7년 전 자신의 처절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겹쳐 들려왔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제발 우리 아내랑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때의 절망과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현기증을 느끼며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태규가 과거의 공포와 싸우는 동안 윤우는 응급실 대기 의자 끝에 위태롭게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지도 못한 채 작은 두 손을 꼭 쥐고 비비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이를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정신을 차린 태규가 떨고 있는 윤우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처참한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죠. 말없이 다가가 자신이 입고 있던 정장 외투를 윤우의 작은 어깨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어요. 윤우는 갑작스러운 따뜻함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 없던 눈에 서서히 빛이 돌아왔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태규는 잠시 윤우를 내려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수술실 앞 보호자 대기석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윤우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침묵을 깼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간신히 말을 이어갔죠. 아저씨, 나진이 진짜 살 수 있겠죠? 그 질문에는 10살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태규는 아내와 딸을 잃었던 기억 때문에 순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뜨거워졌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잠시 호흡을 고른 뒤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질 거다. 꼭 살아서 나올 거야. 태규는 불안해하는 윤우를 위해 자신의 아픈 상처를 꺼내어 보이기로 했습니다. 사실 아저씨는 7년 전에 가족을 잃었어.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범인이 차를 몰고 도망갔어. 윤우가 놀란 눈으로 태규를 바라봤습니다.
태규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 차는 아직도 발견이 안 됐고 범인도 아직 못 잡았지. 그래서 너희는 내가 꼭 지켜주고 싶구나.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태규는 긴장이 풀려 기운이 빠진 윤우를 일으켜 세웠죠. 아이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가자. 뭐라도 좀 먹자. 병원 구내식당은 새벽 시간이라 한산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주방 한쪽에서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윤우는 입맛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태규가 부드럽게 설득했습니다. 네가 힘을 내야 나진이가 깨어나면 돌봐주지. 김이 펄펄 나는 국밥이 나왔습니다. 윤우는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죠.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넘어가자 참았던 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국물 위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윤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나진이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저한테는 나진이 뿐이에요. 태규가 윤우의 깊은 형제에 마음이 흔들리던 그때였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죠.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우야, 윤우야, 나진이 어딨어? 햇살 보육원 원장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하지만 얼굴에는 아이들 걱정보다는 화가 잔뜩 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윤우는 사색이 되었어요. 몸이 굳어버린 듯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본능적으로 태규의 등 뒤로 숨었죠. 태규의 옷자락을 꽉 움켜쥔 작은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태규는 윤우를 등 뒤로 감추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키 큰 그가 일어서자 원장과의 거리가 확연히 느껴졌죠. 태규는 원장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목소리 낮추세요. 여긴 병원입니다. 원장은 태규의 기세에 잠시 눌렸습니다. 하지만 곧 뻔뻔한 본색을 드러냈죠.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입양이 코앞인데 애를 데리고 도망치면 어떡합니까? 약속된 후원금이 있어서 저로서도 어쩔 방도가 없어요. 입양을 보내는 이유가 고작 돈 때문이라는 사실에 태규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입양이요? 이 상태로요? 아이가 영양실조에 탈진까지 왔는데? 원장이 계속 돈 타령을 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태규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후원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이 목숨이 중요합니까? 원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며 뻐끔거렸죠. 태규는 즉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김비서의 번호를 눌렀죠. 지금 당장 햇살 보육원 후원금 처리해. 금액은 그쪽이 입양 가정과 합의한 금액의 2배로 입금하세요. 지금 당장. 통화 내용을 들은 원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 2배요? 지금 진짜 주신다는 겁니까? 태규는 돈에 눈먼 원장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오늘부터 제 보호 아래 들어옵니다. 원장은 돈을 받게 되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허리를 굽혔죠. 아이고, 회장님이시라면 믿고 맡기죠. 한 달 안에만 입양 서류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태규는 차갑게 못을 박았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추고
의사의 입을 바라봤죠.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안정됐고 열도 내렸습니다. 윤우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태규는 무릎을 꿇고 앉아 윤우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아주었어요. 됐다. 이제 괜찮아. 나진이 살았어.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태규와 윤우는 나진이 잠든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윤우가 조심스럽게 태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태규는 말없이 아이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희미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을 향하던 그림자들이 이제는 하나로 겹쳐지며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두 아이가 태규의 차를 타고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벤츠 차량이 커다란 철문을 지나 드넓은 정원을 통과했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윤우와 나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천장은 놀라울 정도로 높았고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보육원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두 아이는 말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태규가 아이들을 2층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방이 나타났어요. 푹신한 침대가 2개 나란히 놓여 있었고 포근한 이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옷장 안에는 아이들을 위해 준비된 새 잠옷이 걸려 있었죠. 나진이 조심스럽게 침대에 앉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몸이 푹 꺼지는 푹신함에 놀라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오빠, 여기 구름 같아. 윤우는 이 모든 호사가 믿기지 않는 듯 조심스럽게 이불을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죠. 보육원의 딱딱한 마룻바닥 위 얇은 담요가 전부였던 아이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나진은 따뜻한 환경에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며칠 만에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밥그릇을 싹싹 비우며 맛있다고 방긋 웃었죠. 제 나이 또래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우는 처음엔 이곳이 낯설어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밤이면 나진을 꼭 끌어안고 문을 바라보며 잠들곤 했죠. 하지만 태규가 서툴게 직접 식사를 챙겨주고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문 밖을 지켜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보이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폭풍 전야와도 같은 짧지만 강렬한 평온이 저택을 감쌌죠. 윤우는 여전히 밤마다 습관처럼 나진을 꼭 껴안고 잤지만 생활에 적응하면서 악몽을 꾸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잠든 윤우의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태규가 퇴근길에 사온 아이들의 새 옷을 입혀보았습니다. 윤우에게 파란색 스웨터를 입혀보며 툭 던지듯 어색하게 말했죠. 이 색깔이 너한테 참 잘 어울리는구나. 윤우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 말에 담긴 온기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거울을 슬쩍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김 비서가 태규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죠. 회장님, 아이들의 친부모에 대한 신원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친모는 3년 전 나진을 출산한 직후 내연남과 도주했고 아이들의 아버지는 저희 회사의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태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는 계속되었죠. 아이들의 친부는 회장님이 7년 전 기자회견을 하셨던 그 대형 붕괴 사고 사망자 명단에 있습니다.
태규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굳어버렸죠. 잊으려 했던 과거의 거대한 죄책감이 다시 그를 덮쳐왔습니다. 7년 전 현장 관리자의 치명적인 실수로 공사가 진행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어 공사장 인부 23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태규에게 직접적인 책임은 없었지만 태규는 회사 대표 자격으로 모든 죄책을 짊어진 채 기자회견장에 서야 했었죠. 그때 숨진 공사장 인부 중 한 명이 윤우와 나진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태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서재에 앉아 멍하니 7년 전 사고 당시의 뉴스 영상을 다시 틀었죠. 자책과 회피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우가 목이 말라 물 한 잔을 가지러 나왔다가 열린 서재 문틈으로 그 영상을 우연히 목격했죠. 화면 속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태규가 수십 명의 기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 아저씨였어요? 태규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윤우의 흔들리는 눈빛을 피하지 못한 채 숨을 고르게 들이쉬었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우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가며 차갑게 변했습니다. 작은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아빠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죽었대요. 고아원 어른들이 그랬어요. 그 회사 사장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 아빠 죽게 만든 사람이라고. 태규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윤우에게 긍정의 뜻으로 다가왔죠. 조숙했던 10살 아이의 억눌린 트라우마가 한 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저씨가 그 회사 사장님 맞아요? 그럼 우리 아빠가 죽은 것도 아저씨 때문이에요? 말이 끊겼습니다. 윤우는 숨을 헐떡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다 깬 나진도 거실로 달려나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우는 오빠의 손을 꼭 잡고 같이 목 놓아 울었죠. 태규는 우는 윤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진심을 전했어요. 윤우야, 너희 아빠 일, 그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아무리 변명해도 책임자는 결국 나니까. 평생 갚아도 모자랄 죄야. 태규는 아이의 눈을 보며 단호하고 따뜻하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윤우야, 내가 너희를 데려온 건 단지 그 죄책감 때문만이 아니야. 네가, 나진이가 그냥 너희라서 내가 손을 내민 거야. 윤우는 태규의 말에 울면서 그를 밀치기도 하고 다시 옷자락을 붙잡기도 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저씨가 밉지만 동시에 아저씨가 너무 필요한 자신의 이중적인 마음에 괴로워하며 밤을 지새웠죠.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윤우는 여전히 혼란 속에 휩싸여 있었어요. 아저씨가 좋다는 감정과 아빠를 죽게 만든 사장님이라는 충격이 뒤섞여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윤우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죠. 윤우는 곤히 잠든 나진을 깨우지 않으려 발끝으로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쌀쌀한 새벽 공기 속에 얇은 겉옷 하나만 걸친 채 저택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택 근처 공원 벤치까지 걸어가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느끼지 못했죠. 아저씨가 싫은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삭였습니다. 아침 7시 윤우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태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우가 다치지는 않았을까? 추운 새벽에 위험하지는 않았을까?
과거 딸 가빈을 잃었던 트라우마가 공황장애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김비서, 경비 인력 총동원해. 윤우를 찾아. 태규는 비서와 경비원들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자신도 직접 차를 몰고 주변을 샅샅이 뒤졌죠. 제발, 제발. 절박한 심정으로 윤우를 찾아 헤맸습니다. 30분이 지났을까요?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는 작은 등을 발견했습니다. 태규가 달려갔습니다. 윤우는 울먹이며 속마음을 토해냈어요. 아저씨, 미워하고 싶은데. 근데 아저씨가 너무 우리한테 잘해줘서. 태규는 윤우를 와락 품에 안았습니다. 미워해도 돼. 마음껏 미워해. 하지만 나는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거다. 태규의 품에 안겨 저택으로 돌아온 윤우를 깨어난 나진이 울먹이며 맞이했습니다. 오빠, 어디 갔었어? 윤우는 나진을 꼭 안아주었고 태규는 두 아이를 함께 감쌌습니다. 새벽빛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왔죠.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갈등을 겪고 나서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거실에는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윤우는 식탁에 펼쳐놓은 교과서를 보며 연필을 쥐고 숙제를 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 태규는 노트북으로 회사 일을 처리하고 있었죠. 대한건설 회장실의 차갑고 냉랭한 풍경과는 달리 이곳은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태규는 모니터를 보면서도 무심한 척 접시에 깎아놓은 사과 조각을 윤우 쪽으로 슬쩍 밀어주었습니다. 배고프면 말해. 투박하지만 다정한 그 말투에 윤우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사과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삭한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죠. 그때 나진이 크레파스로 삐뚤빼뚤 그린 그림을 들고 폴짝폴짝 뛰어왔습니다. 아저씨, 나 그림 잘 그렸지. 이거 아저씨야. 종이에는 커다란 머리와 긴 다리를 가진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태규는 그림을 받아들고 어색하게 웃었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죠. 그래, 아주 잘 그렸구나. 특징을 잘 잡았네. 나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나진은 뿌듯한 얼굴로 다시 자기 방으로 뛰어갔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태규가 서재에서 늦게까지 일하다 나오던 중 자신의 방문 앞에서 웅크리고 잠든 나진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몸을 동그랗게 만 채 문 앞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죠. 지나가던 윤우가 이를 보고 투덜거렸습니다. 얘는 맨날 여기서 자네. 하지만 윤우의 표정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익숙한 솜씨로 담요를 가져와 동생에게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규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조용한 숨소리, 아이들의 체온,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행복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싶어 울컥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셋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이제는 제법 자연스러웠습니다. 나진이 태규의 숟가락을 챙겨주며 물었죠. 아저씨, 오늘도 밥 같이 먹을 거지? 태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진이랑 밥 먹고 힘내서 아저씨 돈 많이 벌어올게. 출근 준비를 하며 태규가 윤우에게 부탁했습니다. 윤우야, 학교 다녀와서 나진이 좀 잘 부탁한다. 윤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맡겨진다는 불안감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역할을 받았다는 책임감에 처음으로 깊은 안정감을 느꼈죠. 그날 밤 윤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저씨랑 있으면 그냥 좋아. 여기서 평생 이렇게 같이 살고 싶다. 윤우의 마음이 단순한 생존 본능에서 태규에 대한 깊은 애착으로
완전히 옮겨갔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녁 경비 직원이 태규에게 인터폰으로 보고했죠. 회장님, 집 앞에서 어떤 여자가 한참 서성이길래 제가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더라고요. 경비원의 설명에 따르면 그 여자는 은은하게 풍겨오는 술 냄새와 싸구려 향수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고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퀭한 눈에 불안한 손짓을 하고 있었다고요. 길 잃은 사람이겠지. 태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유 없이 찝찝하고 불길했습니다. 저택 밖 어둠 속에서 거대한 대문을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의 실루엣이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먹잇감을 노리는 야수 같은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날이 어둑해질 즈음 정문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경비가 평소와 달리 매우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그때 그 여자가 자기가 윤우와 나진이 생모라고 소리소리 지르며 난리를 칩니다. 태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현관을 나서자 대문 앞에는 허름한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죠. 헝클어진 머리는 아무렇게나 휘감아 묶었고 입술에 립스틱은 번져 있었습니다. 옷은 낡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어요. 최정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태규와 마주하자 떨리는 척 연기를 시작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태규의 고급 옷과 저택의 화려한 조경 주차된 외제차를 훑고 있었습니다. 모성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을 품은 눈빛이었죠. 저, 윤우, 나진이 엄마예요. 회장님이 우리 애들 데리고 계시다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이들에 대한 안부나 걱정보다는 상대가 돈 많은 회장이라는 것에 대한 탐색과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태규가 아이들을 불러오자 최정희는 곧바로 감정 연기에 돌입했습니다. 윤우야, 세상에 이렇게 컸네?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과장되게 울먹이며 다가왔지만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윤우는 친모를 보자마자 반가움이 아닌 공포에 질려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죠. 나진은 본능적으로 오빠의 등 뒤로 숨어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최정인이 윤우의 머리에 손을 얹으려 하자 윤우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피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동시에 떠올랐죠. 최정희는 아이들의 거부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땐 너무 힘들었어. 너희 먹여 살릴 자신이 없어서 너네 잘 살라고 이 악물고 떠났던 거야. 너희 아빠가 그렇게 일찍 가버릴지 몰랐지. 그녀가 눈물을 훔치는 척하는 순간에도 시선은 태규의 반응을 살피고 집안 현관 너머의 값비싼 장식품들을 훑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연기였죠. 최정희는 윤우를 안는 척하며 태규에게는 들리지 않게 낮고 섬뜩한 목소리로 윤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윤우야, 엄마 금방 다시 올 거니까 그때 엄마 말 잘 들어야 한다. 알았지? 그 말은 아이에게 죄책감과 혼란,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무언의 압박을 동시에 주는 독한 말이었습니다. 윤우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어요. 태규가 나서서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만남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십시오. 앞으로의 만남 여부는 아이들 상태를 보고 제가 판단합니다. 최정희는 태규의 말에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적대적인 말투로 쏘아붙였죠. 제가 애들 엄만데요?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 내가 보겠다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회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녀의 뻔뻔한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규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법적으로 보호자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부적절합니다. 최정희는 이를 악물고 태규를 노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가면서도 중얼거렸죠. 두고 봐요. 내가 가만히 있을 사람처럼 보이나. 그날 밤 윤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낮에는 악몽을 꾸는 듯 잠꼬대를 했어요. 싫어. 아줌마 싫어. 문틈 사이로 이를 지켜보는 태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직감했죠. 이제 시작이군. 태규는 다가올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곧 시작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친모가 다녀간 그날 밤 태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두운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위스키 잔만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죠. 7년 전 아내 수정과 딸 가빈을 잃었던 그날 밤 이후 처음으로 심장이 조여오는 똑같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잃고 싶지 않은데 혼잣말이 텅 빈 서재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나진은 어제의 일을 잊은 채 해맑게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나진이 숟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태규의 밥그릇에 올려놓으며 말했죠. 아저씨, 이거 맛있다. 먹어봐. 그 평온한 모습을 보는 태규의 얼굴은 오히려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이 웃음을 내가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목이 메어왔어요. 눈치 빠른 윤우가 태규의 어두운 표정을 읽고 수저를 멈췄습니다. 아저씨, 혹시 무슨 일 있어요? 태규는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 하지만 흔들리는 눈빛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규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햇살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은 태규를 보자마자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은 원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사실 며칠 전에 그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윤우랑 나진이 엄마요. 내 애들 서류 내놓으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어요. 양심도 없지. 원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돕고 싶지만 법적으로 친모가 나타나서 양육의지를 보이면 저희 같은 기관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친권이 살아있으니까요. 태규는 책상을 내리치며 항변했습니다. 나진이 태어나자마자 집 나갔던 여자입니다. 원장님도 아시잖아요. 윤우는 몰라도 나진이는 그 여자가 자기 엄마인 줄도 모릅니다. 원장은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이 그래요, 법이. 법은 무조건 핏줄 편입니다. 애들 밥을 쫄쫄 굶기거나 뭐 확실하게 이 여자가 애들 학대했다 이런 거면 모를까요? 절박해진 태규는 회사로 돌아와 전담 로펌의 변호사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대한건설 최고층인 45층 회의실에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변호사들이 모였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죠. 현행법상 친모가 돌아오면 친권과 양육권은 자동으로 부활합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수석 변호사의 말에 태규가 호소했습니다. 아이들이 친모를 두려워하고 거부한다. 이게 증거가 안 됩니까? 변호사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단순한 정서적 거부감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신체적 학대나 명확한 방임의 물적 증거가 없다면 회장님이 승소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태규는 의자 팔걸이를 부서질 듯 움켜쥔 채 턱을 떨었어요.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도 법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아이 하나 지킬 수 없다는 무력감에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규의 저택 대문 앞에서 최정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는 싸구려 향수 냄새와 퀴퀴한 술 냄새가 섞여났고 표정에는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죠. 회장님, 저도 사람인데 내 새끼 보고 싶은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직접 키우기보단 회장님이 돈 좀 쓰시면 서로 편하지 않겠어요? 태규가 무시하려 하자 최정희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회장님 회사랑 집 주소는 물론이고 김비서 이름까지 다 알겠더라고요. 뭐 우리 애들한테 해코지할 생각은 없지만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마당에 나와 있던 나진을 본 최정희는 나진에게 다가가 나진의 얼굴 바로 앞에서 짝 하고 큰 소리로 박수를 쳤습니다. 어우, 깜짝이야. 누굴 닮아서 이렇게 겁이 많아?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 나진이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우가 달려와 동생을 감싸며 소리쳤죠. 하지 마세요. 저리 가요. 최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재밌다는 듯 낄낄거렸습니다. 그녀는 태규에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간단해요. 매달 1,000만 원씩 보내세요. 내가 낳아줬으니까 그 정도 보답은 받아야죠. 돈만 주면 아이들 깨끗하게 포기할게요. 태규는 분노에 차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이들을 물건 취급하며 흥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의 더러운 협박에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최정희는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회장님. 그녀가 돌아선 뒤 태규는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태규 앞으로 법원 등기가 도착했죠. 1차 양육권 소송의 결과였습니다. 판결문을 펼친 태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피청구인 친모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므로 임시 양육권을 친모에게 부여한다.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예상된 결과입니다. 친모에게 정과나 학대 기록이 없어서 법원이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태규는 판결문을 쥔 채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집행관과 경찰, 그리고 최정인이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 저택으로 들이닥쳤죠. 윤우는 상황을 파악하고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터져나오는 눈물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저희 안 가면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 진짜 말 잘 들을게요. 윤우가 태규에게 매달렸습니다. 나진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누워 손발을 버둥거렸어요. 싫어. 아저씨랑 있을 거야. 저 아줌마 싫어. 아이의 비명이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정희는 우는 아이들을 억지로 잡아 끌며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얘들아, 엄마랑 가야지. 남의 집에서 떼쓰면 못 써.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팔을 잡은 소나기 힘은 거칠기 짝이 없었습니다. 태규는 경찰의 제지로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끌려가는 두 아이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윤우야, 나진아, 아저씨가 꼭 다시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아저씨가 반드시 찾아갈게. 두 아이는 울부짖으며 강제로 차에 실려갔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죠. 태규는 차가운 도로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멀어질수록 태규의 손끝에서 모든 온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행복이라는 이름의 작은 세계가 너무나 가볍게 부서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던 태규가 천천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났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텅 빈 저택에 돌아온 태규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어요. 나진이 그린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태규는 그 그림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무너진 행복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최정희는 울부짖는 아이들을 강제로 차에 태워 재혼한 남자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도시 외곽의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이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 외벽과 녹슨 철제 계단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윤우와 나진은 낯선 풍경에 잔뜩 겁을 먹고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떨고 있었어요. 태규 아저씨의 따뜻한 저택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곳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술 냄새와 찌든 담배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거실은 발 디딜 틈 없이 더러웠죠. 바닥에는 빈 맥주캔과 배달 음식 봉지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고 구석구석에는 담배꽁초로 가득한 재떨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베이지색이었을 소파는 이제 얼룩투성이가 되어 원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거실 소파에는 재혼한 남자 신창민이 TV 앞에 발을 올린 채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게임기 조작음만 요란하게 울리는 삭막한 공간이었죠. 윤우와 나진은 들어가지도 못한 채 현관 구석에 쭈뼛쭈뼛 서 있었습니다. 나진은 오빠의 옷자락을 생명줄처럼 잡고 놓지 않았어요. 고사리 같은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신창민이 게임을 하다 말고 아이들을 힐끗 보더니 첫마디를 던졌습니다. 뭐야, 진짜 데려왔네? 이거 진짜 돈 되는 것들 맞아? 아이들을 생명체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그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최정인이 대답했죠. 당연하지. 그 회장놈이 얼마나 애들한테 정 붙였는데. 방금 애들 데려오는데 누가 보면 진짜 아빠인 줄. 조금만 기다려봐. 곧 연락 올 거야.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창민과 최정희는 식탁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고 있었지만 아이들 앞에 놓인 건 먹다 남은 햇반 하나뿐이었어요. 반찬도 없이 말라붙은 밥만 놓여 있었습니다. 나진이 배가 고프다며 작은 목소리로 칭얼댔습니다. 나진이 배고파? 최정희는 짜증 섞인 톤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며칠 굶어도 안 죽어. 조용히 해. 윤우는 몰래 치킨 뼈에 붙은 작은 살점을 떼어 나진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창민이 비웃듯 내뱉었죠. 아, 이 집에 니들 거 하나도 없는 거 알지? 아무거나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처먹어. 토 달지 말고. 윤우는 겁에 질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신체적 폭력보다 더 잔혹한 정서적 학대와 모멸감이 아이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어요. 태규 아저씨와 함께했던 따뜻한 식사 시간이 꿈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윤우는 답답한 공기를 견디지 못하고 숨을 고르려 잠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좁은 마당 구석에 반쯤 무너진 낡은 차고가 눈에 들어왔죠. 트타이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고 문은 삐걱거리며 간신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윤우가 호기심에 차고 문을 밀자 녹슨 경첩이 끽 소리를 내며 안쪽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인 흰색 SUV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앞 범퍼 쪽이 심하게 부서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헤드라이트도 한쪽이 깨져 있었고 보닛에는 무언가에 부딪힌 듯한 움푹 패인 자국이 있었죠. 윤우가 가까이 다가가 뒷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빛바랜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건드리면 물어요. 무서운 불독 그림과 함께 적힌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윤우는 이유 모를 오싹함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그 스티커가 무언가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윤우를 찾으러 나온 최정인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윤우, 너 거기서 뭐해? 누가 네 맘대로 밖에 나다니래? 당장 안 들어와. 윤우는 화들짝 놀라 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깨진 범퍼와 건드리면 물어요. 스티커의 잔상은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우의 얕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윤우의 얼굴 안쪽에는 선명한 멍자국이 있었고 옷깃 사이로 등에도 퍼렇게 번진 멍이 보였어요. 전날 밤 신창민이 나진이가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손을 들자 윤우가 몸을 날려 나진을 감싸고 대신 맞은 것이었습니다. 신창민의 거친 손길은 가차 없었고 윤우의 작은 몸은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냈죠. 윤우는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그저 조용히 거친 숨만 고를 뿐이었어요. 반대로 나진은 울먹이며 오빠의 멍든 얼굴을 조망만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괜찮아? 오빠 많이 아프지? 윤우는 대답 대신 나진을 다시 꼭 끌어안고 조용히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윤우의 작은 손은 공포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나진이 갑자기 먹은 것을 토하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몸이 축 가라앉아 숨쉬기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온몸이 식은 땀에 젖어 있었죠. 윤우가 다급하게 최정인을 깨웠습니다. 나진이가 이상해요. 열이 너무 높아요. 병원 가야 돼요. 최정인은 핸드폰만 보며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애 좀 토했다고 뭘 호들갑이야. 굶어. 굶으면 속 비어서 알아서 멀쩡해져. 신창민은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윤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나진은 식은땀에 젖은 채 간신히 속삭였어요. 오빠 숨쉬기 힘들어. 윤우는 이대로 두면 나진이가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보육원에서 탈출했던 그날 밤의 공포가 다시 밀려왔죠. 윤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저씨였으면 바로 안고 병원에 달려갔을 텐데 그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윤우는 최정인과 신창민이 깊이 잠든 틈을 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윤우는 바닥을 기어 거실 탁자에 놓인 최정인의 핸드폰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112. 연결음이 들리는 순간 윤우의 마음속에서 참고 있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신창민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그는 공손한 척 과장된 웃음을 지으며 연기했습니다. 아이고, 애들 키우다 보니 훈육하느라 제가 목소리가 좀 컸네요. 요즘 애들이 오냐오냐 자라서 이런 걸로도 신고를 하고 참. 경찰은 집을 대충 둘러보고 아이들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윤우의 멍은 옷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죠. 선생님, 말로 하셔야지 때리면 큰일 납니다. 얘들아, 너희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래야 한다. 최정인이 거들며 윤우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죄송해요, 경찰관님. 우리 첫째가 거짓말을 잘해요. 윤우 일로 와. 죄송하다고 해. 윤우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은 훈방 조치만 하고 돌아갔어요.
마지막 희망이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신창민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집에 얹혀 사는 주제의 신고, 아주 귀여운 짓 하네. 윤우는 더는 버틸 힘이 없어 나진을 안고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나진아, 오빠가 미안해. 같은 시각 밤늦은 저택에서 태규는 텅 빈 아이들 방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윤우가 쓰던 연필, 나진이 아끼던 인형은 그대로인데 아이들만 없었어요.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친모가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해 추적이 어렵습니다. 태규는 손등에 핏줄이 설 만큼 주먹을 꽉 쥐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찾아내.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죠. 아이들을 빼앗긴 지 일주일째 태규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차를 몰고 아이들이 있을 법한 곳들을 정처 없이 도는 것이 하루 마지막 일과가 되었죠. 경비실 앞, 햇살 보육원 근처, 그리고 집과 집 사이를 잇는 국도변을 하염없이 순찰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텅 빈 도로를 유령처럼 떠돌았어요. 태규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심코 지나친 골목 하나 때문에 그 아이들이 지금 어둠 속에서 울고 있을지도 몰라. 그는 김비서에게 자신의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며 혹시 모를 구조 상황에 대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담요와 물,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가 항상 준비되어 있었죠. 언제 아이들을 만날지 모른다는 희망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신창민의 집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신창민은 거실 소파에 골아떨어져 코를 골고 있었고 최정희는 화장실 문을 열어둔 채 누군가와 시끄럽게 통화하며 웃고 있었어요.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 그 회장놈이 곧 연락해 올 거야. 내가 지금 완전 잠적해 있거든. 적당한 타이밍에 애들 데리고 찾아가야지. 지금쯤 엄청 똥줄 타고 있을걸? 애들이 이 꼴이니까 돈 줄 수밖에 없지 뭐. 윤우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회만 엿보던 그는 겁에 질린 나진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어요. 나진아, 지금 아니면 우리 진짜 죽을지도 몰라. 오빠 믿지? 소리 내지 말고 따라와. 나진은 무서웠지만 오빠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윤우는 현관 쪽으로 가며 화장실에 있는 최정인을 향해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저씨가 쓰레기 좀 버리고 오라는데요. 10살 아이가 살기 위해 짜낸 필사적인 기지였습니다. 통화에 정신이 팔린 최정희는 아이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귀찮다는 듯 손짓으로 빨리 갔다 오라는 신용만 했어요. 신창민은 술에 취해 시체처럼 잠들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선 윤호와 나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에 가까운 상태로 뛰었죠. 태규의 저택 방향까지는 10km가 넘는 먼 거리였지만 아이들에게는 그곳만이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어두운 거리를 달리던 윤우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나진은 더 힘들어했죠. 짧은 다리로는 오빠를 따라잡기도 벅찼습니다. 한참을 걷자 나진이 다리가 아파 주저앉았어요. 오빠, 나 힘들어. 발바닥이 너무 아파. 윤우는 며칠 전 신창민에게 맞아 멍이 든 다리가 욱신거리고 아팠지만 이를 악물고 동생을 등에 업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나진아. 거의 다 왔어.
거친 숨소리만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윤우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잠에서 깬 신창민이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아이들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고 신발이 사라진 것을 보고 격분했죠. 이 자식들이 어디로 갔어? 감히 도망을 쳐? 신창민은 신발을 구겨 신으며 욕설을 내뱉고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최정인도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허둥지둥 뒤따라 나섰어요. 아, 너희들 어디가? 거기서. 가로등도 거의 없는 어두운 국도변이었습니다. 나진을 업고 걷던 윤우의 체력은 완전히 한계에 다다랐어요. 무릎이 꺾이고 발목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뒤쪽 멀리서 신창민의 고함 소리가 들렸죠. 아, 거기 안 서. 공포에 질린 아이들이 비틀거리며 속도를 내보려 했지만 지친 윤우가 발을 헛디뎌 균형을 잃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순간 맞은편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전조등을 켜고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헤드라이트의 밝은 빛이 아이들의 눈을 찔렀습니다. 윤우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소리쳤습니다. 나진아. 윤우는 자신의 몸을 날려 도로 쪽으로 비틀거리는 나진을 인도 쪽으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나진이 안전한 곳으로 넘어지는 동시에 윤우가 도로 위로 휘청거렸어요. 달려오던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밤공기를 찢었죠. 타이어 타는 냄새와 자욱한 먼지, 그리고 눈을 찌르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아이들을 덮쳤습니다. 차는 윤우의 코앞에서 간신히 멈춰섰습니다. 불과 30cm 정도의 거리였어요. 운전석 문이 거칠게 열리고 사색이 된 남자가 뛰쳐나왔습니다. 바로 서태규였습니다. 태규는 새벽 탐색을 하던 중 아이들을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태규는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주저앉은 아이들을 확인하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눈앞에서 잃을 뻔했어. 태규의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죠. 나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저씨, 무서워, 안아줘. 윤우는 놀라움과 안도감에 태규를 보자마자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아저씨, 저희 아저씨네 집에 가고 싶어요. 제발 데려가 주세요. 태규는 달려가 두 아이를 동시에 품에 껴안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이제 됐어. 아저씨 왔어. 이제 아무도 너희 못 건드려. 미안하다. 늦게 와서 미안하다. 아이들의 작은 몸이 태규의 품 안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느끼는 따뜻한 품이었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거친 발소리와 함께 신창민과 최정인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신창민은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윤우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짜증을 냈죠. 야, 이 자식들아. 집에 안 들어가? 누가 마음대로 밖에 기어 나오래? 나진은 비명을 지르며 태규 뒤로 숨었고 윤우는 피가 흐르는 무릎으로 허둥지둥 태규의 바지자락을 생명줄처럼 붙잡았습니다. 신창민이 윤우를 억지로 끌고 가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태규가 번개 같은 속도로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제압했어요. 으악! 신창민의 비명소리가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규는 고통스러워하는 신창민을 노려보며 지옥에서 온 듯한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했죠. 내 아이들한테 손대지 마. 그 더러운 손 한 번만 더 놀리면 부러뜨려 버린다. 그 살기에 최정희는 질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신창민도 태규의 기세에 눌려 꼼짝도 못했어요.
기에 눌린 신창민과 최정희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태규는 그들을 쫓는 대신 즉시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어요. 지금 내 위치에서 멀어지는 남녀가 있다. 조용히 뒤밟아서 거주지 파악해. 절대 놓치지 마. 반격을 위한 위치 확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태규는 떨고 있는 아이들을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따뜻한 차 안에서 윤우가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아저씨, 진짜 우리 집으로 가는 거죠? 태규는 아이들을 뒤돌아보며 뜨겁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절대 너희들 안 보내. 절대. 약속하마.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아이들의 몸에 난 멍과 탈수 증세, 영양 결핍 상태를 확인하고 분노했죠. 이건 명백한 방임이자 정서적 학대입니다. 진단서 바로 끊어드리겠습니다. 사진도 다 찍어두겠습니다. 태규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전에 겪었던 무력감이 분노로 자라났습니다. 아이들을 되찾은 건 기적이야. 이제 처절하게 후회하게 해줄게. 태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잃었던 만큼 돌려줄 시간이었습니다. 나지는 병원 특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수액을 맞으며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죠. 태규는 윤우만 데리고 조용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김비서가 추적해 알아낸 최정인과 신창민의 새 주소로 가기 위해서였어요. 병원에서 아이들의 학대 흔적을 확인한 후 태규의 눈빛은 이미 분노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도로를 달렸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태규는 윤우에게 최대한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우야, 혹시 거기서 무섭거나 힘들었던 일이 있었니? 아저씨가 혼내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아팠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래. 태규는 보호자로서 아이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자 동시에 추후 법적 대응을 위한 학대 증언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태규는 혹여나 윤우가 상처받을까 단어 하나하나 신중하게 선택했죠. 윤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가 때리려고 할 때 제가 나진이 막아주다가 맞았어요. 밥도 잘 안 줬고요. 나진이가 배고파서 울면 더 화를 냈어요. 태규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윤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습니다. 작은 손에서 느껴지는 떨림이 가슴을 미어지게 했어요. 태규는 김비서에게 문자로 대화 내용 녹음을 지시하고 윤우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이제 너한테 손 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저씨가 그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말해야 할 게 있어서 가는 거야.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윤우는 태규를 믿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가 있으면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최정인과 신창민이 숨어 사는 다세대 주택에 도착했습니다. 태규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귀찮다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최정인과 신창민이 나왔죠. 최정인은 태규를 보자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신창민은 대놓고 시비조로 나왔습니다. 뭐야? 그냥 애들 데려가면 될 줄 알았나 보지? 애들 엄마는 엄연히 이 사람인데. 신창민이 비아냥거리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태규는 윤우가 보고 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지만 철저히 절제되어 있었죠. 태규는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두 아이 상태는 병원에서 모두 확인했습니다. 온몸에 멍, 심각한 탈수, 영양결핍. 이건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최정인이 목소리를 높이려 했습니다.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누가 일부러 그랬어? 태규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들은 더 이상 부모가 아닙니다. 법이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신창민이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어요. 당신이 판사야?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해? 태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단단했죠. 아이들의 몸에 남은 상처가 증거입니다. 의사소견서도 있고 사진도 다 찍어두었습니다. 앞으로 두 아이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태규는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오늘은 대화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통보하러 온 겁니다. 태규의 서늘한 기세에 최정인과 신창민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들도 태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죠. 할 말을 마친 태규는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가자, 윤우야. 윤우는 태규의 손을 꼭 잡고 그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듯 태규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골목길을 걸어 나오며 윤우가 태규를 올려다보고 옅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진짜 끝난 거죠? 아, 이제 행복하다. 저기는 전부 다 무서웠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근처에서 사나운 개 짖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윤우가 깜짝 놀라 태규의 허리춤에 매달렸습니다. 윤우는 개 짖는 소리에 트라우마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여기는 개도 많아요. 밤마다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무서웠어요. 사람 무는 개들도 있대요. 태규가 아이를 달래주려 물었습니다. 사람 무는 개? 윤우가 무심코 기억 속의 장면을 꺼내놓았어요. 네, 저 집 차고예요. 흰색 큰 차가 있었는데 앞쪽이 다 부서져 있었거든요. 근데 뒷창문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건드리면 물어요라고요. 무섭게 생긴 게 그림이랑 같이 있었는데 왠지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걷고 있던 태규의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태규의 표정이 순식간에 서늘하게 바뀌었어요. 태규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사고 현장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목격자가 진술했던 흰색 SUV, 사고 충격으로 파손되었을 앞 범퍼,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였던 특이한 스티커, 건드리면 물어요. 그 스티커는 7년 전 뺑소니 차량 뒷유리에 붙어 있다고 목격자가 증언했던 바로 그 문구였습니다. 태규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쳤어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내 아이들을 학대한 자들이 내 아내와 딸을 죽인 살인범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운명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7년 만에 찾은 단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태규는 소리를 지르거나 놀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윤우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끓어오르는 감정을 필사적으로 억눌렀어요. 주먹을 꽉 쥔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힘이 들어갔지만 얼굴은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태규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고 윤우에게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 윤우야. 아주 중요한 걸 알려줬구나. 너 잘못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윤우는 아저씨가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규는 아이를 차에 태운 뒤 안전벨트를 매주었어요. 차 문을 닫자마자 즉시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에 온화한 보호자가 아닌 먹잇감을 문 맹수처럼 변해 있었죠. 지금 당장 확인해. 저 집 차고에 있는 흰색 SUV. 앞 범퍼 파손 흔적 확인하고 차대번호 조회해서 긴급 수배 돌려.
7년 전 그 차가 확실한지 지금 당장. 김 비서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태규는 전화를 끊고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7년이야. 7년 만에. 그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윤우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죠. 태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키면서 동시에 7년 전의 진실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신창민과 최정인이 정말로 그날의 범인이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규의 서늘한 눈빛과 함께 운명의 톱니바퀴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실 안은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만이 차갑게 깜빡이며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죠.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최정인과 신창민이 나란히 앉아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창민은 다리를 꼬고 앉아 거만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내 애네가 훈육 좀 했다는데 그게 무슨 죄야? 애들이 지가 혼난 걸 학대라고 우기면 다 학대야?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억울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반면 최정희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하게 눈동자를 굴렸죠.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상황이 단순한 아동학대 조사가 아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조사실 밖 태규는 매직미러 너머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지만 주머니 속에 넣은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의 곁에 선 김 비서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방금 감식반 결과 나왔습니다. 차고에 있던 그 흰색 SUV 차대 번호를 조작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원래 번호를 조회한 결과 7년 전 사모님과 따님 사고 당시 수배되었던 그 차량이 확실합니다. 태규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지금은 감정을 터뜨릴 때가 아니었어요. 그는 김 비서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해. 조사실 안으로 베테랑 형사 2명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형사는 아이들의 멍든 사진과 병원 진단서를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죠. 형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동학대는 피해자 진술과 의학적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구속 수사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이게 아닙니다. 형사는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차고에 있던 앞 범퍼가 부서진 흰색 SUV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신창민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최정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사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7년 전 미제 뺑소니 사건. 피해자는 모녀. 차대번호 조회 끝났습니다. 당신들 차고에 있는 그 차가 범행 도구더군요. 신창민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야. 난 모르는 일이야. 저거 폐차장에서 주워온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형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딜을 제안했습니다. 지금부터 먼저 입 여는 사람은 수사협조 참작해서 감형 요청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입 다무는 사람은 뺑소니치사, 사체 유기, 아동학대까지 무기징역 각오해야 할 겁니다. 형사는 최정인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툭 던졌어요. 그날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조수석에도 누군가 타고 있었다더군요. 운전은 남자가 했고
그 말에 최정인의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녀는 신창민을 힐끗 보더니 살아야겠다는 본능으로 소리쳤어요. 난 아니에요. 난 말렸어요. 이 사람이 운전한 거예요. 신창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그 입 안 다물어? 고함을 질렀지만 형사들이 그를 강제로 자리에 앉혔습니다. 최정희는 본물 터지듯 7년 전 그날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7년 전 겨울밤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술 냄새가 진동했죠. 신창민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조수석의 최정인과 돈 문제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왜 도박을 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최정인이 소리치자 신창민은 홧김에 엑셀을 밟으며 과속을 했습니다. 조용히 안 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전방을 보지 않고 최정인에게 소리를 지르던 그 순간이었어요. 골목길을 건너던 태규의 아내 수정과 딸 가빈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둔탁하고 끔찍한 충격음이 울렸습니다. 차가 사람을 치고도 멈추지 않고 몇 미터를 더 밀고 나갔죠. 앞 유리에 금이 가고 세상이 정지한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정희는 벌벌 떨며 창밖을 확인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모녀가 보였어요. 그녀는 비명을 질렀죠. 어떡해. 우리 사람 쳤어. 오빠, 빨리 내려봐. 119 불러야 돼. 하지만 신창민은 공포와 술기운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창밖 너머로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그는 악마 같은 선택을 했어요. 지금 119 신고하면 나 감옥 가야 돼.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아무도 못 봤어. 그냥 가. 오빠 미쳤어? 애가 있잖아. 최정인이 매달렸지만 신창민은 그녀를 밀치고 다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쓰러진 모녀를 뒤로 한 채 차는 어둠 속으로 맹렬하게 도주했죠. 진술을 마친 최정인은 책상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난 살리고 싶었어. 그 사람 때문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도망친 거야.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형사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침묵으로 살인을 방조한 공범의 변명이었죠.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신창민은 발악했습니다. 아니야. 쟤가지 혼자 살겠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증거 있어? 하지만 이미 차량 증거, 아이들의 증언, 공범의 자백까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형사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했어요. 신창민, 특가법상 도주치사, 사체유기 방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신창민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어서 형사는 최정인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정인, 당신도 뺑소니, 방조 및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정인은 소리쳤어요. 내가 불었잖아. 감형해준다며. 하지만 형사들은 차갑게 그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동정심을 가지지 않았죠. 조사실 밖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본 태규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태규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긴장이 풀린 듯 벽에 기대며 나지막이 내뱉었습니다.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눈가에는 7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내와 딸을 잃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었던 그 고통이 이제야 조금은 위로받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태규는 무너지지 않고 곧바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복수의 끝은 허무했지만 그에게는 지켜야 할 현재가 있었죠. 윤우와 나진이는 자고 있나? 병원으로 가자. 밤늦은 병원이었습니다. 태규는 나진의 병실로 들어와
소파에 불편하게 잠든 윤우를 안아 침대로 옮겨주었어요. 곤히 잠든 두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태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태규는 잠든 아이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악몽은 끝났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진실은 밝혀졌고 악인들은 심판받았습니다. 7년 동안 태규를 짓눌렀던 어둠이 걷히고 이제야 비로소 태규와 아이들의 진짜 삶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운명이 준 상처를 딛고 새로운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벚꽃이 만개하고 거리에는 생기가 넘쳤죠. 최정인과 신창민은 1심 재판에서 뺑소니치사, 유기, 아동학대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어요. 악인들은 심판받았지만 태규에게는 아직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태규의 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이었죠. 가정법원 법정안은 형사 재판보다는 덜 살벌했지만 아이들의 인생이 걸려 있기에 공기는 훨씬 더 무겁고 엄숙했습니다. 태규는 긴장한 표정으로 김비서, 변호인단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본 재판은 두 아이의 복리와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최정인과 신창민은 수감 중이라 불출석했지만 그들의 변호인이 형식적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승부는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법적 절차는 철저히 진행되어야 했죠. 태규 측 변호사가 일어나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심리 상담 기록, 그리고 지난 몇 달간 태규가 아이들을 어떻게 돌봤는지 보여주는 양육일지들이 차례로 제시되었어요. 피고 측은 아동을 방임하고 학대했지만 원고 서태규 씨는 아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아동심리 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와 진술했습니다. 중년의 여성 전문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이들은 현재 친모에 대해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반면 서태규 씨에게는 깊은 애착과 신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양육자가 변경될 경우 아이들의 심리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판사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방청석에 앉아 있는 윤우를 바라봤습니다. 윤우는 깔끔한 셔츠를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윤우 군, 내 말 들리니? 긴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도 된단다. 윤우는 앞으로 누구와 함께 살고 싶니? 법정의 모든 시선이 10살 소년에게 쏠렸습니다. 윤우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옆에 앉은 태규를 힐끗 올려다봤어요. 태규는 아이에게 용기를 주듯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윤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저씨랑 살고 싶어요. 아저씨는 저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무서울 때마다 항상 저희를 지켜줬어요. 아저씨랑 있으면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윤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법정 안의 공기가 숙연해졌습니다. 태규는 고개를 떨구고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이의 그 한마디가 지난 7년의 고통을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한 뒤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모는 아동학대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양육 능력이 없으며 아이들의 의사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서태규 씨에게 지정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이어졌어요. 또한 최정인,
신창민 씨의 면접 교섭권을 전면 제한합니다. 판사봉 소리와 함께 길고 길었던 싸움이 태규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온 태규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잠시 벽을 짚었습니다. 윤우가 달려와 태규의 허리를 껴안으며 울먹였어요. 아저씨, 이제 우리 안 헤어져도 되는 거죠? 평생 같이 사는 거죠? 태규는 윤우를 마주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법도 세상 그 누구도 너희를 데려가지 못해. 아무도 너희를 건드릴 수 없어. 잠시 후 변호사가 웃으며 다가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호적 정리만 남았습니다. 원하신다면 아이들의 성과본을 회장님과 같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윤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 그럼 저희 이름도 바뀌는 거예요? 아저씨랑 똑같이? 태규가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며 물었어요. 내가 너희들의 진짜 아빠가 되어줘도 되겠니? 서윤우, 선아진으로.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윤우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있던 나진도 뛰어왔어요. 나도 아저씨 딸 할래. 아빠 할래. 나진이 태규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태규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화창한 날씨에 언덕 위 추모공원이었습니다. 태규는 말끔한 검은 정장을 입고 새 옷을 입은 윤우, 나진과 함께 천천히 언덕을 걸어 올라갔어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이전에 태규가 혼자 절망 속에 찾았던 차가운 도로 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햇살이 내리쬐는 태규의 아내 박수정과 딸 서가빈이 잠들어 있는 평온한 묘지였죠. 묘비 앞에는 사랑하는 아내 박수정, 사랑하는 딸 서가빈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태규는 준비해온 꽃다발을 내려놓고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을 건넸어요. 여보, 가빈아. 오랜만에 왔지. 오늘은 혼자가 아니야. 당신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왔어. 태규는 뒤에 서 있는 윤우와 나진의 등을 살며시 밀어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인사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고 또 미안해하는 가족들이야.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의 가족이기도 해. 윤우가 의젓하게 묘비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윤우예요. 아빠가 슬퍼하지 않게 제가 옆에서 아빠 잘 지켜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나진도 오빠를 따라 꽃봉오리 같은 두 손을 모으고 배꼽 인사를 했어요. 저는 선아진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지켜주세요. 사랑해요. 아이들의 순수한 인사가 바람을 타고 묘비에 닿았습니다. 태규는 묘비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마음속 깊은 죄책감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정아, 가빈아, 너희를 지키지 못한 내가 이제야 용기를 내어 이 아이들을 지켜보려 해. 부디 우리를 지켜봐줘. 태규의 표정에서 지난 7년간의 그늘이 걷히고 편안함이 깃들었어요. 참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 풍경이 좋은 언덕에서 김비서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날씨도 좋은데 기념사진 한 장 찍으시죠. 태규와 윤우, 나진이 나란히 섰습니다. 윤우는 태규의 어깨에 기대고 나진은 태규의 팔에 매달렸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세 사람의 환한 미소가 사진 속에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서태규, 서윤우, 선아진이라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상처를 딛고 일어선 세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갈 것을 약속하는 희망찬 봄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